자, 이제 111페이지입니다. 기타 건축 절차. 조금 어려운 사항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편에서도 시험에 항상 뜹니다. 그래서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까지 저번 시험에 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다 나왔었죠, 실제.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기타 건축 절차란 부분이 보입니다. 오른편에 날개편에 보시면 이것이 근래에 계속적으로 지문에 또 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과정에서의 그 대상 건물들이 있다 해서 이 사전 결정 신청이 가능한 건물들, 아까 건축 허가 대상만 있다 했습니다. 자, 또 이번 사항이 왼편 본문의 첫 번째 사항이고 저번 시험에 나왔던 사항이었죠. 건축사 설계 대상이 있다. 이것은요, 건축사란 전문가한테 설계서가 작성이 되어야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뭐냐면 건축 허가 대상과 건축 신고 대상과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일 때는 건축사란 전문가가 설계된다란 말입니다. 자, 또 이 허가나 신고를 해도 착공 전에 착공하겠다라고 착공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착공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 신고 대상.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13페이지에 가설 건축물 보시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있고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있는데요. 다시 앞으로 오시면 여기 그 가설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일 때만 착공 신고서를 제출을 하더라라는 부분이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또 감리자 지정 대상 이런 것은요, 이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해서 감리자가 감리를 해야 되는 또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허가 대상과 리모델링 15년 경과되어진 건물들 리모델링 할 때는 감리를 세워라, 감리자를 정해야 된다랍니다. 여기서 이제 건축 신고 대상은 감리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건축 신고 대상 아까 봤던 바연이 관 대표는 공업소다 하는 규모 작은 신고 대상 건축물일 때는요, 따로 감리자 지정이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감리를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 건축 지도원이란 자가 이제 현장 방문해서 감리를 한 번씩 와서 감리를 합니다. 신고 대상 감리자의 업무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또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는 대상이 있었죠. 건축허가 대상, 건축 신고 대상, 가설 허가 받은 건축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울 때 허신리, 허신가, 허리, 허신가, 허신리, 허신가, 허리, 허신가 해서 사전 결정, 또 착공 건축사 설계 대상, 착공 신고 감자 지정 대상, 사용 승인 대상에서 요것들 살짝 문장 속에 집어넣으면요, 거의 찾지를 못하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 시험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 표를 좀 외워주십시오. 먼저 순서를 사전 결정, 건축 허가, 또 설계, 건축사 설계,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사용 승인, 착공 신고, 감자 지정, 사용 승인에서 허신리, 허신가, 허리, 허신가에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에 오시면 건축사 설계 대상, 저번 시험에 나왔던 상이었죠. 허신리일 때는 건축사란 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또 중요하죠. 다만 다음에 해당이 될 때는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요, 본인 설계, 그 건축주 자가 설계도 가능하다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니까 요 건축 신고 대상에 보시면 일부가 나옵니다. 건축 신고 대상 바연이 관 대표는 공업소다 해서 바연이 관 대표는 공업소다 해서 바대업이 바대업, 바닥 면적 합계 85, 정축, 개축, 재축, 또 대수순 하는데 좀 작은 건물들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에 대수순하거나, 또 시골 농촌 언면 단위에서 농업용 축사 무슨 400 이하, 창고 200 이하 등을 지을 때는 그때는 그 농부가 또 해당 건축주가 본인 설계할 수 있고요. 또 이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말고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라고 하는 규모 작고 아주 경미한 그런 가설 건물 때는 그냥 해당 거기 가설 건물주가 알아서 대충 설계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대업신 이것은요, 건축사 설계 예외다. 그래서 이거 항상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세요. 자, 또 그 밑에 보시면 안전영 평가도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 저번 시험에 나왔던 사항들이죠.
자, 보시면 아주 큰 거대한 건물들은요, 허가권자가 허가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 결과 보고 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허가하기 전에. 그래서 무엇이냐? 아주 큰 초고층 건축물들이 이게 포함되어지고, 또, 보시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서 동시에 16층 이상 되는 건축물, 이러한 건축물들은요, 허가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 결과 보고 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평가 비용은 이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을 하고, 이 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한다. 또 평가 결과는 즉시 공개를 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시험 나왔던 사항입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 역시 또 나와서 계속 저번 시험에 이 파트 두 문제, 또 지문 포함해 세 문제까지 나왔던 사항입니다. 공사 감리. 자, 여기 금방 오른편 했습니다. 감리자 지정 대상에서 보시면, 허가 대상과 리모델링 15년 했습니다. 이때는 감리자 정한다 해서 우리 건축주가 감리자 정합니다.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승인권자가 지정하지만 건축물은요,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축탄환 전문가를 정합니다. 그런데 다중이용 건축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건축사도 될 수 있지만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즉 감리회사도 큰 규모의 감리회사, 종합감리회사 등도 정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정한다. 이걸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이 건축주가 정한다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오른편에도 중간점 보시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요, 건축주가 정하지만은요, 주택 건물 중에 일부는요, 허가권자가 정한다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협의의 단독주택, 자기 집 짓는 거, 이것 말고 보시면요, 다중주택과 다가구, 임대 치는 주택들, 또 공동주택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것들 일대는 보시면 안전성을 위해서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예외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보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고서는 원래 건축주가 감리해서 정한다가 원칙인데, 그런데 이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또 보시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또 임대 치는 방실 쪽에는 원룸 같은 다중이나 다가구, 요것은 허가권자가 정해서 안전성 확보하겠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주택법에서는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감리비를 예치해서 승인권자가 공정별로 지급한다. 것이 원칙인데, 보통 건축물들은 건축주가 감리 비용을 직접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감리할 때 보시면 밑에 위반사항 확인 시 조치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오른편에 살짝 밑에 보시면 허용오차 나옵니다. 감리란 것은요,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확인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설계 도서대로 일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그 공사다 보면 일치할 수가 없어.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범위 보시면 건폐율은요 0.5%, 용적률은 1%, 각종 높이와 깊이와 너비라 부릅니다. 입이 이것은 2%, 또 두께와 거리 이것은 3%까지 허용된다 라고 하는 감리에서 허용되는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이걸 외울 때 0.5, 1, 2, 3, 건용, 입이, 깨리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감리하는 방법이 또 등장합니다. 감리란 것은요, 원칙적으로 공사할 때 수시로 방문해서 감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수시로 방문이 필요할 때. 하지만 공사하는 기간 내내 상주해서 감리해야 되는 상주감리 대상이 또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올 때는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4가지가 나올 때는요. 그래서 무엇이냐 보니까요, 일단은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규모 큰 건물 지을 때는 다 상주감리가 필요합니다. 자, 또 5,000이 안 되고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만 연속되는 개층수가 5개층 이상이 될 때 지하층을 포함해서도 상주감리입니다. 자, 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기타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 공사할 때 다 상주감리입니다. 자, 또 준다중 이용 건축물 건축할 때 상주감리입니다. 그래서 4가지가 나오죠. 제발 잘 들은 상입니다. 내기 좋은 상입니다. 바닥 5,000 이상, 바닥 3,000 플러스 5개층 이상 아파트와 준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준다중이 상주감리인데 다중 이용 건축물 이것은 상주감리가 아닙니까? 맞죠? 왜? 다중 이용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은 다
깔고 있죠. 다중은 다 5,000제곱미터 이상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번에 딱 걸려버리죠. 그래서 다중이용 건물은 명시가 안 나오도 1번 때문에 다중이용 건물은 다 5,000 이상 되는 문종판, 운숙, 종합병원 배웠습니다. 5,000 이상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명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다중이용 건축물은 당연히 상주감리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오른편에 보시면 설계 변경이라는 말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세 시공도면, 자, 일단은 보시면 건축 시공자가 딱 보니까 뭔가 설계 도면이 좀 이상해. 그러면 건축주와 감리자가 동의받아서 설계자한테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규모 큰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보시면요,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당신들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는 상세 시공 도면 작성을 요청을 받으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5,000 이상 딱 뜨면 상세 시공 도면 작성을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요청하면 시공자가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연면적 5,000 이상 상세 시공 도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오른편에 또 다시 왼편 본문에다 와 보시면은요, 안전관리 예측음이 또 뜹니다. 이것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더 작네요. 이런 식의 좀 중소 300평 이상 되는 건물 건축할 때 중간에 시공자가 파산될 수 있고 시행사가 파산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확인을 위해서 착공 신고할 때 해당 건축주한테 당신들 망할 때를 대비해서 혹시나 망하게 되면 그 현장에 서 있으면 주변 안전 조치 등을 하고 미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예치금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면적 1층 이상의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한테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각종 어떤 현금이나 또는 보증서로 예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증서 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보시면 보증, 보험증권, 금융기관 취급 보증서, 공제조합의 공제증명서, 또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라 부르죠. 허그에 또 보증서 등이 다 같은 말 나옵니다. 그런데 리얼편 보시면 해당 그 시공사, 해당 건축주의 상장정권, 회사 그 정권이 이제 주식, 이것도 가능하다. 이것처럼 특징이 있어요. 상장정권 또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실제 보시면은 뭐 공사 진행을 위한 비용이 아니고 공사 현장이 방치가 되었을 때 미관 개선과 각종 어떤 안전 보호 조치를 위해서 대납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먼저 개선 명령을 합니다. 당신들 망해도 힘들어도 보호 조치하라 명령을 하는데 이걸 듣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해요. 이 대집행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요 예치금을 예측해야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본문에 보시면 공정관리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살짝 또 봐주세요. 밑에 있는 요 건물들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필로티식 3층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필로티식의 3층 이상 건축물 일단은 보시면 공사 시공자들이 일정한 공정마다 각종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해놓고 각종 어떤 기록을 남겨놔라 해서 이 공정관리 대상 건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중, 특수구조, 필로티 3층 이상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는데 준다중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보시고요. 오른편에 별표편 또 체크해 주세요. 시공자는 당연히 설계 도서를 현장에 갖추어 두고 시공을 합니다. 또 밑에 보시면요.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일 때는 보시면 공사 현장 딱 뜨면요.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더라 해서 웬만한 좀 큰 건물들 지을 때 보시면 여러분들 공사장 입구에 가보시면요. 펜스 옆에 허가 표지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연면적이 얼마고 대지면적이 얼마고 시공사, 시행사, 감리자 다 붙어있는 허가 표지판이 붙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슬쩍 보시면 다 하얀 판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들.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저번 시험 나왔던 바로 가설 건축물이 떠네요. 이것은 이제 가설 건축물 또 같이 지금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가설은요, 이것은 가짜 건축물이 아니고 가짜로 설치했다가 아니고 임시 가짜,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다. 저번 시험 나왔던 상도 또 이거죠. 저번 시험은 건축 요 뒷부분 두 페이지에서 왕창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가설 건축물, 임시 건축물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있고,
허가 대상이 아니면 대부분은 다 신고 대상 가설금이 대부분 95%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허가 대상 가설금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특정한 장소가 뭐냐 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그 시설 예정지에서만 이것이 나온다라죠. 도시군 계획시설 뭡니까?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그런 토지를 말합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해요.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설치 부지가 뭐 한두 개냐? 여러 수백 군데 있습니다. 수백 군데 있는데 그런 뭐 지하철 공사한다 뭐 한다 막 발표하거든요. 근데 공사를 합니까? 안 하죠. 왜? 재정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발표만 해놓고 딱 못하게 요 시설 부지 발표가 딱 되어지면요. 해당 그 시설 부지는요. 해당 시설 외에 건물에 건축이 안 됩니다. 아예 손을 못 대요. 공사하기 전까지 원래 있던 상태 건축물은 철거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고 또 논이다 밭이다 그 논농사 밭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건물을 신축한다 또 있는 건물 정축한다 이것이 일절 다 금지됩니다. 못합니다. 근데 방치해놓고 빨리 매수하든지 또 수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땅 주인들이 답답해서 미쳐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보시면 그 도시공개 시설 부지에서 그 건물 땅 주인들이 허가받아서 좋다. 그러면 시설 공사하기 전까지 내가 좀 뭘 하겠다 이렇게 허가받고 이용한다. 이것이 바로 허가대상 가설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도로 부지, 철도 부지, 지하철 부지에서 공사하기 전까지 이 제한받는 땅에서 이용하는 허가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런 땅이 전국 국토에 비하면 아주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다 밑에 있는 신고대상 가설 건물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허가대상 가설 건물은 보시면요 시설 사업을 하면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건축하면 안 되고 일정 시간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먼저 존치기한 뜹니다. 3년까지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신고 대상 가설금도 3년 이하라. 그래서 가설금은 다 기본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이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연장될 수가 있어요. 자, 허가대상 가설금을 보시면 도로부지, 철도부지다. 공사하면 다 철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층수가 높으면 안 돼. 4층 이상이면 허가를 안 해준다. 즉 3층 이하여야 된다. 3층까지 이하이면 굳이 뭐 철골조 말고 그냥 대충 벽돌로 판넬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철근 콘크리트 투입하면 안 되겠죠. 뭐 철거할 것인데 뭐 이렇게 투입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 또 철거할 것인데 새롭게 전기선, 가스선 따오면 안 돼. 그래서 새로운 간선 시설 설치하지 말합니다. 또 철거할 것이니까 임대는 가능해도 또 지가 뭐 쓴다 가능한데 분양을 해서는 또 안 돼. 이런 식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번처럼요. 개발행위 허가에 위배되지 마라. 가설금을 써도 해당 그 토지 용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로 규모로 맞춰서 하라.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건을 갖추어서 허가받고 이용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시행되어지면 다 철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허가대상 가설금을 즉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아니면 전부 다 뭐냐 신고대상 가설금이고 대부분은 다 요 신고대상 가설금을 대부분은요 전부 다 요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허가대상 가설 건물이 아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아니다. 다 신고대상 가설 건물 됩니다. 요 신고대상 가설 건물도 이용기간은 3년이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또 계속적으로 존치가 필요하다 싶으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자, 밑에 박스에 보시면 신고 대상 가설 건물들이 참 많은데 예시만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저번 시험에 요거 나왔었죠. 요거 어디입니까? 여기 예시가 몇 개 나왔죠. 허빈실 나왔었죠. 일단은 뭐 규모 크지만 모델하우스 있죠. 전시를 위한 견본택 대부분 신고 대상 가설 건물에 포함됩니다. 또 경비용 가설 건물은요 10제곱미터 이하 3평까지 이하는요 가설 건물로 보는데 3평을 초과하는 규모 큰 경비용 가설 건물은 다 이 신고 대상이 가설 건물이 아니고 본 건축 신고 대상 본 건물이 된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컨테이너 박스 있죠. 이미 배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보통 가설 건물로 참 많이 쓴다. 근데 공장으로서는 되지 않아서 간이용 창고로 쓰면 건물 자체로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간이용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 외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다. 대부분 다 가설 건물 신고 대상 가설 건물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옆에 관료에 보시면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말 보이죠. 이 말은요, 이 컨테이너 박스를 옥상에 갖다 올려놓을 때는 가설 건물이 아니고 다 건축 신고 정축으로 본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자, 또 6번에 보시면 주상공업 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있죠. 여러분들
토지 용도가 주거지구 상업적 공업적인데 빌라하우스 설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 근데 100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요 가설 건물을 신고하는데 이런 곳에 주상공업적도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 텃밭 가꿀 때 100제곱미터 안 되는 작은 것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100 이상 될 때 그때부터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용도 있죠. 흡연실 용도는 50제곱미터 이하 일단은 가설 건물인데 50제곱미터 초과되어지면 건축 신고하라 라는 의미도 여기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살펴해 주십시오. 이 가설 건물들 뭐 3년 존치간 주어지지만 실제 보시면 시설 허가 대상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 신고 대상 가설 건물도 이용 가치가 있다. 그러면 연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해당 시군구청에다 가설 건물 축조 신고라든지 허가를 하고 가설 건물 대장을 작성하는데 매월 확인합니다. 3년 되기 30일 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싶으면요. 연장 안내 통지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통지를 받으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요, 요 존치기한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한 7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과 신고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밑에 5번 보시면 공장에서 설치하는 가설 건물과 농업용 가설 건물 있죠. 이것들은 신고 철거하란 말이 없다. 신고 안 해도 자동 연장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오른편 기타 날개편 보시면요. 아까 제가 살짝 말했습니다. 건축 신고 대상 가설 건축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요. 감리자 지정하지 않는다 해서 허가 대상과 15년 지난 건물 리모델링 할 때만 감리자 지정한다. 그러면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시공지도 뭡니까? 감리죠. 이건요. 건축 지도원이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시군구청에서 설치하고요. 민원실 요것도 시군구청에서 설치를 한다. 그래서 책 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뜹니다. 이 편부터는 건축 규제죠. 건축 규제.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